책을 읽-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 그래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책은 어 음, 근대 법 철학의 고전이야. 그래서 법 철학이라는 것은 음, 법은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떤 법은, 어떤 형벌은 무엇 때문에 그런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형벌을 우리가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에 관한 철학을 법철학이라고 하고, 근대 이전에는 중세 혹은 뭐 전근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중세는 신중심의, 예, 신화적 세계관이지. 어, 그리고 봉건, 이제 신분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중세의 특성이라고 하고, 근대를 이 합리주의, 다른 말로는 뭐 이성중심주의 주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근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신을 빙자하거나 신을 명분으로 해서 왕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보는 거잖아.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대 시대가 되면서 이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그러면 신 중심의 종교가 힘을 잃으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왕권 신수설 역시 이렇게 약화되겠지.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법이라든지 형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돼야 하던 시대고, 그래서 베카리아가 이런 어떻게 보면 막 고문도 심하고 어떤 아이고, 잔혹한 형벌들이 막 자행되고 비합리적인 어떤 과도한 형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시기에 대해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봤을 때 지금 가해지고 있는 법이나 형벌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한 책이 베카리아라는 이탈리아의 법철학자가 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한 2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그중에 한 절반 부분이 베카리아가 쓴 거고, 우리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지. 볼테르의 해설이 담겨 있어서 나머지 책의 분량이 뒤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어, 왜 우리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은 잘못된 것인가? 어떤 형벌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좀 정해놓은 고전 중에 고전이고,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일들이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논쟁되고 토론돼서 비판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형벌의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영역이 있죠. 자, 체사르 베카리아라고 하는 1700년대의 사람이지. 음, 베카리아가 되게 중요한 점은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 범죄 형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오늘 공리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자, 공리주의가 있는데 우리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오해가 있는데 가장 쉬운 오해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야. 이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한자를 이 공공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공로공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아, 공공의 이익은 아니구나. 영어도 보면 지금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돼 있잖아. 유틸리테리언이즘. 이 유틸리티,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리성을 중시하는 공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공리가 절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유틸리티, 효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선생님은 더 나아 보이는데 이걸 공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효용성은 뭐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것이 윤리적으로도 더 좋다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말한 거예요?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이 바로 윤리적인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야. 그래서 벤담과 미래의 공리주의인데 이제 근대의 영국 중심의 경험주의에서 파생된 이론이고 이 공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 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응되는 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문화가 로마로 고스란히 이식돼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헬레니즘 정신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뭐 세계시민주의라고 뭐 대표되는 이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란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땡이다. 그러면 죽으면 땡이니까 신도 없고 신이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개입도 안 하고 우리는 죽고 나서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죽고 나서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 왜? 우리는 다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정신 역지도 원소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원소는 원래 상태로 우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 죽음과 동시에.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남아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혹은 사후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려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고통이 아닌 거다. 쾌락을 주는 거다. 그래서 개인에게 쾌락은 좋은 거고 고통은 나쁜 거여서 행복과 고통의 양을 잘 고려를 하자는 주의가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야. 쾌락주의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막 그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어떤 이런 술 마시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러는 쾌락을 떠올리는데 그런 쾌락은 오히려 에피쿠로스는 반대했어. 왜 그러냐면 어떤 행복을 하겠다고 선생님 오늘 뭐 즐겁게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 그래 다음날 몸이 너무 괴롭고 돈도 막 써가지고 속상하고 아깝고 선생님 부인이 막 등짝을 때리면서 너 이렇게 뭐 그딴 식으로 살래 뭐 이렇게 한다면
나는 오늘의 10만큼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날에 20, 30의 두 배, 세 배의 고통을 내가 오늘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그 합산에서 나는 손해보는 한마디로 내가 잠시 쾌락, 잠시 행복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고 고통의 씨앗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라? 심사숙고해라. 잘 생각해서 내 행위가 행복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더 큰지를 잘 판단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한다면 오늘 그러면 술 마시러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행복이 증가하지도 않지만 고통도 증가하지 않아서 그게 심사숙고한 결과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야. 자, 에피쿠로스의 이 생각을 고스란히 벤담과 밀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가 공동체에다 적용해서 그걸 윤리로 만든 것이 공리주의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이 있는데 나눠 먹을 수 없는 사과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가 20일을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얘네들은 빵 먹고 밥 먹고 해서 배불러. 그러면 이 사과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윤리적이냐? 굶은 애한테 주라는 거야. 왜? 얘가 불쌍해서? 아니지. 이 공동체 전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얘네한테 이 사과 줘봐야 이만큼 A한테 주는 것만큼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20일 동안 굶은 A라는 사람의 고통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다면 얘네는 고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과를 나눠 먹을 수 없다면 누구 줘야 돼? A에게 줘야지. 이게 공리주의야. 이게 윤리라고. 베카리아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책에서 베카리아가 어떤 법과 어떤 형벌, 뭐 사형제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이 공리적 관점, 우리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냐, 유틸리티, 공리성,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결정이냐. 단적인 예로 사형제를 보자. 사형제라고 하는 것은 베카리아는 쓸모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왜? 죽는 사람은 죽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기회. 예를 들어서 사형을 하지 않고 걔를 중노동형을 시키면 얘한테 나무를 베게 하면 사용하는 대신에 평생 동안 20년, 30년 동안 나무만 베게 시켜도 얘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또한 얘 스스로는 고통스럽지만 얘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예방 효과.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형제는 베카리아가 반대한다. 왜? 공리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짓이다. 인간에게는 고통의 강도보다 고통의 지속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종의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예방적 효과를 볼 때도 딱 어떤 공개 처형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나라를 위해 돈을 벌어들이고 지 죗값을 씻어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고된 노동의 장기적 이 고통을 단기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이게 더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는 거야. 왜? 인간은 고통의 강도보다 지속에 더 민감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형제는 나는 반대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공리성.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공리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뭐에 비해서? 장기 노동형에 비해서.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장기 노동형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베카리아의 이 책이 사실은 이게 독해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왜냐면 어떤 부분은 그냥 옛날 책 일기처럼 잘 읽히기도 하지만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가
잘 들어 이렇게 인식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바로 이런 그 베카리아의 사고 방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리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한테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베카리아가 사형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공리주의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 사형은. 두 번째로는 사회계약설인데, 자, 이 사회계약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홉스라고 하는 사람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어. 홉스가 살던 시대는 영국의 시민혁명의 시대야. 우리 역사 시간에 시민혁명, 영국의 시민혁명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내전을 하던 시대야. 영국이 왕편과 그 국회편으로 나눠서 전쟁을 하는 시대라고. 이 홉스가 이런 전란의 시대, 내전의 시대를 그 살면서 어떤 의문이 든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대 이전에 근대 이전에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단 말이야.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이게 작동하려면 뭐가 굳건해야 돼? 종교가 굳건해야 왕권도 굳건해지는 거지. 그런데 홉스가 살던 이 시대는 종교 전쟁, 다시 말하면 구교, 가톨릭이지, 릭과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개신교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당과 교회로 나뉘어가지고 전쟁을 하던 시기야. 성당에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는데 둘이 죽으라고 전쟁을 하던 시기가 종교 전쟁이야. 이렇게 되면서 근대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왕권 신수설을 믿지 않는 거야. 종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둘 다 십자가를 들고 싸우는데 서로 악마라고 하는 거지. 왕이 바뀌면 카톨릭 신자들을 화형시켰다가 또 왕이 바뀌면은 이번엔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켰다가 그러던 시대가 바로 영국의 시민혁명 시대라고. 왕의 모가지가 날라가고 찰스 2세 막 목이 날라가고 막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 시대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왕권 신수설을 대체할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사회 계약설이야. 우리는 사회와 이 국가하고 자발적으로 계약했다고. 자, 질문을 한번 해보자. 정신욱은? 정신욱? 넵, 넵, 신우는 20살 되면 이제 나라 군대를 가라고 할 거잖아. 네, 그럼 너 군대 갈 건가 안 갈 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나라가 시키면 왜 군대를 가야 돼?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국방의 의무는 왜 있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너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야? 왜 대한민국의 국민이냐고요? 너는 왜 법을 지켜야 되지? 왜 법을 지켜야 하냐면, 대한민국에 이거 황당한 태어났어. 질문이잖아. 그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키라고 해가지고 배우고 컸으니까 지키는 거죠. 이렇잖아. 네, 그런데 홉스 이전의 사람들, 중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왕한테 우리를 다스리라고 임무를 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왕한테 권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왕한테 복종해라라고 명령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말은 하나님 말과 비슷한 말처럼 느껴져서 왕이 우리한테 전쟁터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그리고 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신호야. 네. 그러선 그 모두가 기독교인인 사회가 있었는데 왕 말 되게 잘 들었겠지, 그러면. 네. 목사님이 일요일마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왕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한테 권력을 주고 우리가 우리 교황이 왕한테 이렇게 그 왕관도 씌워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듣듯이 왕 말도 듣는 거야. 라고 믿던 전 국민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아니게 됐다면 이게 왕권 신설이 없어졌다면 네. 우리는 왜 왕의 말을 들어야 하냐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네. 너 왜 군대 가냐? 전에는 하나님 시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전 지옥 가니까요. 천국 가고 싶어서요. 이러면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역사적 사명이. 왜? 지금 아무도 왕권 신수를 안 믿는 시대야. 그래서 홉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 자연 상태라는 것을 생각했어. 자연 상태는 상상한 거야. 뭘 상상했냐면 국가가 없는 시대를 생각한 거야. 국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어. 이 무인도 나라에 나 혼자 살아가지고 그러면 나에게는 자연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지. 당연히 경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면 된단 말이야. 그 상태의 개인은 자연권을 갖고 있어. 자연적 권리가 당연히 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이 자연권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연권이 있는데, 이 자연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만 이 자연권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만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들을 모두 갖고 있어. 뭐가 없는데?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규범도 없는 내 맘대로 하는 이 사회가 뭐라고? 자연 상태라고. 그러면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기심을 갖기 때문에 상대를 해쳐서라도 나의 이기심을 갖겠다고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죽이고서 니네 거 다 뺏어. 그리고 죽이지도 않아. 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니네들 다 내가 부려먹어. 그러면 지금 이 규범이 없는 상태, 무규범의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홉스는 뭐라고 했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얘기했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라고. 왜? 자연 상태는 규범과 법과 나라와 권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고. 맘대로 하면 어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옆에 사람하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농사 짓자. 그러고서 옆에가 농사 같이 졌는데 죽여버리고 내가 다 가져. 어차피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잖아. 아, 이 자연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을 사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자연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전쟁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훔치고 뺏고 막 약탈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태가 우리 모두가 공멸하는 만에 대한 만이의 투쟁의 전쟁 상태가 될 것임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 합리적인 이성을 작동시켜서 자연법, 평화를 만들어낼 텐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안 죽으려고. 옆에 애가 나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마니의 투쟁의 상태,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을 사용해서 평화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뭐다? 사회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명령을 듣고 전쟁터도 나가고 세금도 걷고 뭐 별의별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만 너희는 계약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자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권 내 양도한다는 거예요. 자연권 양도. 사회에 자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을 1단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동혁이, 서준이, 선생님, 서연이, 민재, 지은이, 시은우, 다민이, 재민이가 구성된 우리 나라가 있다고 쳐봐. 우리가 법과 규범과 국가가 없을 때 어떤다고? 만이에 대한 만이의 투쟁의 상태로 선생님이 재민이 막 농사 짓거 다 약탈해서 내가 혼자 다 먹고 잘 산다고. 그럼 나는 잘 살면 되냐? 아니지. 다민이가 선생님 뒤통수 까가지고 보내버리고 자기가 뺏는다고.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될지 만이에 대한 만이의 투쟁의 상태로 사람은 모두가 서로 불신하면서 죽고 죽이는 사회가 될 거니까 그렇지 않게 만들려면 평화의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사회계약이다. 우리는 그 사회계약했는데 1단계 계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자연 권리를 국가한테 넘겨준다고. 뭔 얘기야? 나는 자연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한다고? 사회에 양도한다고.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기칠 수 있어.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 상태에서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만인의 만인 주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그렇지 말기로 나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나쁜 행위를 사회적인 금기들을 안 하기로 사회에다 내 권리를 양도했다고. 이젠 난 권리가 없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 2단계인데 이 2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 하기로 모두가 약속했어. 1단계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서로 죽이고 남 거 뺏고 때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지 않기로 한 거야. 하지만 내가 안 지킬 거야 혼자. 니네들은 다 약속 지킬 줄 알고 아 이제 평화가 오겠네 그랬더니 내가 니네들 다 노예 삼아가지고 내가 왕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단계 계약이 필요한데 뭐냐면 국가를 만들어서 이게 리바이어던인데 이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야. 바다 괴물의 이름이야. 무시무시해서 아무도 깝치지 못하는 얘네들한테 이 양도된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통치자, 왕이지. 왕 군주가 양도받은 이 모든 국민들, 동혁이 권리, 서준이 권리, 재민이, 다민이 권리를 내가 다 가지고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야. 왜? 만약에 1단계 자연권의 양도를 통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는데 차민재가 우리 뭐 서준이 거 약탈한다. 그러면 내가 괴물이 가가지고 차민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 권리 누가 줬어?
니네들이 양도한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계약설이라고 해. 물론 홉스의 모델이야 이건. 최초의 사회계약설의 모델이고 루소라든지 혹은 뭐 로크, 영국의 로크라든지 이런 사회계약설의 버전들이 좀 다양해. 그래서 자연 상태에 대해서 험악한 만이에 대한 만이의 투쟁의 상태로 이렇게 설정하면 통치자한테 모든 권리를 몽땅 양도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루소 같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루소 같은 사람은 사회계약설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와 계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계약의 강도가 그렇게 모두 다 양도하고 나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다 이렇지는 않겠지. 자, 이게 간단히 얘기하는 사회계약설인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계약론자야. 그러면 아까 사형제 베카리가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 첫 번째는 공리주의를 들었지. 이거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그 사람한테 장기 그 노동형을 시켜서 예방 효과도 높이고 이 사람이 근로해서 얻어내는 효과도 있다 이런 거잖아. 사회계약론자로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 목숨까지를 넘겨주는 계약을 할 리 없다는 거야,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자기 목숨을 넘겨주기로 계약서를 쓸 만한 인간이 그런 제정신 박힌 인간이 있겠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계약설적 측면에서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는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 사형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베카리아의 이 범죄 형벌 뭐 다 읽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뭐 고문도 반대해. 참 정신호 군, 정신호 네, 베카리아가 고문에 반대하잖냐? 네. 베카리아는 고문에 왜 반대하나? 고문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 사람이 불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그 고문이라는 것은 얘가 자백을 안 하면 막 이렇게 줄이도 틀고 막 한국에서 고신이라고 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근데 고통스럽게 막 해가지고 자백을 유도하는 거잖아. 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금강불개야 고통을 못 느끼고 막 체력도 좋아가지고 웬만한 고통은 좀 참아내. 네, 그런 고통을 버틴다고 내가.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취약한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난 몸도 약하고 그래서 고문받다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냥 뭐 진실과 상관없이 불나는 대로 불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에 의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체력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정의롭냐는 거야. 악인이라도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이라도 고통을 잘만 참으면은 풀려나는 게 말이 되냐. 반대로 선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게 정의로운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뭔가 엉망진창인 시대인데 사실은 종교재판에서 마녀라고 막 때려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마녀를 막 물에다가 뭐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얘가 죽으면 뭐 마녀가 아니었지만 안타깝게 죽은 거고 만약에 안 죽으면 마녀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재판을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베카리아의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집안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소문이 난 거야. 왜 이 사람은 종교가 다른 사람이거든.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에 악감정들을 갖고 있어서 얘를 이 자식을 죽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 갖은 고문 끝에 얘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엔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뭐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87년에 강, 그, 박, 아, 갑자기 생각했는데. 박, 이냐, 박종철. 서울대생인 박종철이 데모하다 잡혀가지고 남영동에 그 중앙정보 보안사 그 고문하는 데를 끌려가가지고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멀쩡한 학생이 죽었단 말이야. 그게 87년 사건이야, 1987년. 멀리 있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책상을 탁 때렸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탁 치니까 퍽 하고 죽었다고. 이런 걸 믿으라고 한 사회란 말이야. 안타깝게도 권력자들이 언론,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야. 탁 때니까 톡 죽었다고. 그랬는데 부검의가 밝혀낸 거잖아.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을 87년에 한 거지. 그러니 뭐 이 고문의 금지라고 하는 것이 87년이면은 지금 2000 뭐 그러니까 뭐 40년 전의 일이란 말이야. 당연히 뭐 그 이후에도 뭐 부천서 성구문 사건이라든지 여대생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잡혀가니까 성적으로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고문을 해가지고 뭐 한 사건이라든지 아주 비인간적인 이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었냐. 이게 베카리아가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고문은 당연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효용도 떨어진다.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고문에서 어떻게 얻어낼 거냐, 진상을. 뭐, 그 다음에 이 자살과 관련한 파트도 사실 이 책에서 좀 그 읽을 만한데, 물론 자살은 극단적 선택은 좀 안 해야겠지. 그런데 예전엔 자살이 불법이어서 자살한 사람의 재산은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뭐 미망인 뭐 이렇게 부인한테 나눠주지 않고 국가가 가져갔단 말이야. 왜? 벌금으로. 물론 자살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자살한 죄를 벌금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몰수당하는 게 아니라 이 받는 사람 몫을 뺏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권장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자살했다고 해서 자살자의 가족들에게 재산이 그 사람의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베카리아가 이게 1700년대 사람인데 이 1700년대 사람이 생각한 거 이성을 통해서 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 그리고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형벌과 법체계 이거가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비판한 책이라고. 이 책이 돌아다니는 것을 당시 권력자들, 왕족들 이런 형벌을 가하던 자기 맘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냐. 베카리아는 위험했지 않을까? 서연아, 장서연?
베카리아는 엄청 위험했겠지, 이런 책 쓰면. 서연아, 안 들리는데? 뭔가 스피커, 마이크가 안 되나 보네요. 김재민, 재민아, 네, 응. 재민이는 시험 기간에 못 읽었지? 네, 응. 베카리아 위험했겠지. 네. 베카리아는 그러면은 자기 그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을까? 아니면은 이런 위험한 사상을 만들고 배포하고 유포했다고 이 책 썼다고 죽었을까? 전자야, 후자야? 죽었, 후자요. 어, 그런데 전자야. 음, 왜 그러냐면 베카리아의 이 책 안에 써 있어. 자기가 안전하다고. 왜 안전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형벌을 정당한 것처럼 행하는 그 나쁜 권력자들은 절대 독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안전하다. 어, 그래도 안전하게 살다 갔어. 어, 선생님이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물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인가 뭐 이렇게 그 계몽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카리아를 옹호해 줬어. 맞아. 베카리아 말이 맞다. 사형제, 고문, 자살에 대한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법 바꾸자 우리. 그런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보편적인 지혜나 지식을 갖고자 해서 열심히 독서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베카리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베카리아를 옹호했고 그 베카리아를 싫어하고 베카리아를 이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들은 베카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안전한데 왜 그러면 걔네들은 책 안 읽으니까. 독서가 물론 뭐 100%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선생님 스스로를 보면 그래. 내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훌륭한 인간이라고 자부할 마음은 절대 없어. 오히려 책을 읽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훨씬 더 선생님보다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간증 사례가 충분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는 도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책을 계속해서 읽어서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좋은 고전을 읽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적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 그 얘기를 베카리아 역시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어, 지난 겨울에 읽었는데 그래서 서평을 남겨놨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쁨과 고통은 감성을 부여받은 존재의 유일한 행동 원천이다. 인간에게는 기쁨과 고통이 있대. 뭐야? 얘 공리주의자다, 얘. 기쁨 플러스 행복 마이너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보이지 않는 입법자인 신은 사람들을 종교 행위로 부추기는 동기 중에서 보상과 형벌을 택한다. 보상 주면 권장하고 형벌하면 안 하고. 이때 형벌은 형벌에 따라 발생한 범죄를 처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매우 흔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다른 두 범죄에 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이게 뭐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뭔 얘기야? 어떤 사회가
그 이슬람 혈법 같은 도둑질하면 손가락 자르고 막 팔 자르고 막 이렇잖아. 그 웬만하면 사형시키는 나라가 있다고 쳐봐. 도둑질해도 사형, 강도짓해도 사형, 나라를 전복해도 사형. 그러면 베카리아는 어떤 생각했냐면 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그지? 내는 마이너스 되는 건 어차피 사형이야 똑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베카리아가 이 생각을 수학적 비례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잖아. 이성을 쓴 거라고. 이 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인간들이 이 말의 옳고 그름을 이해한다면 이런 거 안 만들겠지. 비례의 원칙에 맞게 만들겠지. 작은 죄는 작게 처벌하고 큰 죄는 크게 처벌하겠지. 베카리아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도둑질하다 걸려도 죽어 사형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 도둑질한 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이든 국가를 전복하는 무지막지한 일도 다 저지를 수 있다고. 왜? 어차피 죽으니까 안 죽기 위해서 더 많은 나쁜 짓들로 해서 이걸 막을 준비를 한다고 나는. 이런 사회 만들면 되겠냐? 이게 베카리아의 생각이야.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원리들이 하면 안 된다. 비례 원리. 작은 법은 작게 처리하고 큰 법은 크게 처리한다. 형벌 준다. 우리 그러잖아. 아이 저 새끼 다 죽여야 돼. 막 이런 거. 아이 도둑질한 새끼. 아이 저 새끼 죽여야 돼. 저 거짓말 새끼 죽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라면 베카리아의 논리가 비례 원칙 중시해야 된다. 왜? 작은 것 저지른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되는 형벌을 두려워해서 더 큰 범죄로 이걸 덮으려고 할 거다. 논리적이잖아. 그냥 베카리아의 지금 이 책이 물론 다 읽은 친구도 있겠지. 그런데 못 읽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다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두껍지가 않아. 뭐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 200페이지쯤 되는데 베카리아의 이론이 적혀 있는 부분은 100페이지 남짓밖에 안 돼. 정신우, 네, 네, 이거 다 읽었지? 네. 베카리아의 그 볼테르의 해설 빼면은 몇 페이지 정도 되냐? 몇 페이지 정도 되냐고요? 너 책 없어? 책 아, 동생 그래? 줬어요. 다민아, 예, 곧 갈 겁니다. 네, 네, 다민아. 네, 어, 그 베카리아의 파트 네. 몇 페이지쯤에까지 써 있어? 선생님이 전자책이라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 그래. 잠깐만요. 쭉 차례가 어디 있어? 넘겨보면 그 앞에 목차에도 있을 텐데. 네, 목표 찾고 있어요, 지금. 알겠다. 어디부터요? 그러니까 볼테르의 해설이 몇 페이지부터야? 그 189페이지부터요. 그러네. 그럼 한 180페이지까지는 이제 그 볼테르 그 베카리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뒤쪽은 이제 볼테르의 해설이니까 그 앞에 뭐 또 그 서문이나 이런 거 빼면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못 읽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좀 읽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뭐 내 서평이니까 내가 학원 선생님 하는 걸 훈장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학원 강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전불수포야. 전불수포는 뭐냐면 논어에 나온 표현인데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하루에 3번 나는 반성한대. 그 중에 한 개의 반성이 뭐냐면 불습한 것을 내가 잘 익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으로서 늘 조심하는 게 이 전불스포야.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를 너희들한테 전하면
너희는 선생님 믿잖아. 그런데 니네들은 잘못된 정보를 나로부터 배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최근에 미야자마 겐지라는 일본 작가인데 작품을 마루야마 겐지로 막 가르쳤어. 작년에. 마루야마 겐지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칼라 사진인 거야.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 박이부정, 얇고 정확 그 박하다는 것은 얇고 넓다는 그 은박지처럼 얇고 넓은 게 박인데 이는 엔드나 벗인데 여기서는 벗으로 쓰이지요. 부정,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막 아는 건 많은데 이것저것 잡학들이 많은데 사실 정밀하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스스로를 이것도 박이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논어에 나온 표현인데 박이부정한 지식으로 분수에 넘치는 많은 정보를 가르치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 반성해 보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최근에 베카리아의 형벌론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선생님이 논술도 가르치고 그 면접이나 이런 수업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법 철학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이 책 읽기 전까지는 선생님 교과서 요약 자료나 참고서나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어, 그 마치 내가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은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지. 이 요약본 정도를 본다. 그래서 이건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책을 읽은 동기야. 이 책은 베카리아의 원문과 볼테르 해설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저자들의 베카리아나 볼테르의 명성에 비해 글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근대 초기 야만과 광기의 시대에 이 같은 빛나는 이성이 있었다는 것에 우선 놀라웠고, 그렇죠. 대단하지.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배우지만 최초로 생각한 이성이라는 건 참 대단하잖아. 이러면 왜 안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얻어낸 비례 원칙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고 사형은 왜 하면 안 되고 그지? 한편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야만이 횡행하는 세태가 한스러웠다. 지금도 오늘 해병대 순직한 최상병에 관한 특별 검사의 법을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 수해 복구 현장에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그 해병대 해병대 사단장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 때문에 위험한 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그 군인이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최상병이 안타깝게. 그런데 그 최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던 사람이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이 잘못된 명령한 권리도 없는데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 사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더니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 이런 데서 이 사단장이라는 높은 투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수사를 한 사람들을 항명죄로 고소하고 이 사람을 오히려 나머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에 지금 당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 이게. 이태원에서 어이없게 축제를 즐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했는데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경찰이나 뭐 혹은 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회. 이게 베카리아의 시대보다 얼마나 낮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지. 지금도 그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인 유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동생을 불러다가 그 사람 불러다가 니네 오빠 간첩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 줄 거다. 그래서 조작을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을 국가정보원에서 가짜로 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간첩이다라고 그 한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던 사건. 이게 불과 10년밖에 안 된 사건이라고.
물론 예진실이 밝혀져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소했던 그때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의 최고위 비서로 앉아 있고. 그냥 이런 사회가 베카리아의 시대로부터 벌써 수천 년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완벽한 건 아닌 거지. 포스트모던은 다원주의고 이성중심주의 근대에 대한 어떤 비판인데 회의적일 때가 왕왕 있는데 합리주의가 걷어낸 무자비한 종교와 권력의 폭정을 생각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광위는 빛난다는 뜻인데 그래 이성은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성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고 이성이 너무 과도하게 중시되면 또 문제점이 있어. 사회계약과 공리주의로 무장한 명료한 논리로 고문과 악형, 사형제, 자살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탄핵하는 베카리와 볼테르의 반론을 읽으면서 이들의 용기와 지혜에 빚진 마음이 들 정도였다. 왜? 우리는 적어도 공공연히 고문당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게 된 것이 최초에 누군가 용감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썼기 때문이지. 볼테르 해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사람들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법 만든 사람들의 이런 논리들에서 볼테르가 베카리아가 이런 얘기한 것은 로마법의 어떤 구절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게 볼테르의 해설이야. 그래서 앞쪽 부분 읽은 친구들은 볼테르 해설까지 같이 읽으면 더 충실한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희들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 가면. 근데 루소, 할트, 뭐 베카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면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다 한 거고요. 자, 다음 책 소개를 하고 마칠 겁니다. 다음 책은 커트 보니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양이 요람이라는 SF 소설이야. 커트 보니것은 블랙 코미디의 대가야. 블랙 코미디는 까만 코미디잖아. 그래서 되게 씁쓸한데 풍자적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웃겨 이거. 되게 웃긴 소설인데 그 단지 웃기지 않고 풍자가 담겨 있어서 뒷맛이 씁쓸하단 말이야. 아주. 그게 블랙 코미디인데 사실은 선생님이 제5 도살장을 추천하고 싶었어. 커트 버니것의 대표작은 제오도살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오도살장은 정말 위대한 소설이야. 이게 진짜 끝내줘. 그런데 음, 약간 좀 중학생 1학년, 2학년 학생한테 혹은 중학생들한테 읽히기에 너무 좀 어, 쎄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어, 그러면서 커트 버니것의 이러한 재밌고 의미 있는 소설들을 어떻게 좀 읽힐까라고 해서 선정한 것이 고양이 요람이야. 책도 얇고 금방 읽혀. 진짜 집중해서 읽으면 3시간 안쪽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보듯이 재미있는 작품이야. SF야. 지구의 종말을 다룬 작품이야. 약간 스포를 하자면. 그래서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번 수업 주말 수업 있지만 2학년 학생은 시험 보느라 고생해서 이번에 주말 수업도 2, 3학년은 다 휴강이잖아. 그래서 주말 시간 이용하고 좀 쉬면서 머리도 식힐 겸 커트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을 제대로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나머지 1학년 학생들은 주말에 선생님 수업은 정상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 다민이 지윤이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고양이 요람으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빠이.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